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날씨라고 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어떻게 되지? 궁금하죠? 자, 이런 날씨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날씨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착이 돼서 어느 특정 지역의 날씨 형태가 패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데요. 날씨와 기후. 그리고 뭐 바람이 부는 것,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상 현상, 기상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날씨라는 용어와 기후라는 용어, 즉 날씨라는 용어와 기후라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날씨는 어떤 특정 시각과 또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대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 시각. 이런 날씨를 표현할 때에 이런 일시적인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날씨를 표현하는 그 요소에는 습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슬은 맺히는지, 안개는 끼는지, 구름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비 혹은 눈은 오는지, 기압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바람은 남동풍인지 북서풍인지, 이런 것들이 날씨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날씨에 비해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수십 년간, 즉 오랫동안 나타난 이와 같은 날씨 요소를 평균한 것. 그래서 보통 최근 30년간의 날씨 자료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게 기후입니다. 자, 이런 날씨 요소와 기후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 기온이 높아, 혹은 뭐 이슬이 맺혔어, 안개가 꼈어, 구름이 꼈어,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부피 1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공기의 모형을 한번 봅시다. 1세제곱미터의 포화 상태의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이 수증기의 입자가 2, 4, 6, 8, 10, 12, 18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정도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기에는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안 되죠? 이거를 현재 포함하고 있는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람으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단위는 당연히 그람 퍼 세제곱미터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습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 습도는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원래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자면은 입자로 표현하면 18개 중에 2, 4, 6, 8, 8이다 그러면 18분의 8 곱하기 100 해서 퍼 100분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상대 습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압을 세로 곡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가로 곡선으로 하고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감으로써 그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포화 수증기압도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도 이런 형태를 따라요. 만약에 특정한 온도에서 이 정도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은 여기서 이만큼을 더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곡선을 범위를 넘어가는 이 정도다. 그러면은 요거는 과포화가 되는 거죠. 이 과포화가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응결이라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온도에서 이만큼의 포화 수증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내려갔어. 그러면 이 온도에서는 요만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니라 이건 온도 차이고 온도 차이만큼 녹을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인 보다도 과한 부분이 발생하죠. 즉 여기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이 부분은 바로 그 액체 상태의 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과포화 상태라고 하면 응결돼서 액체 상태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유 너무 건조해, 아유 너무 습해, 짜증나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실내에서 적정한 습도, 실내의 적정한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 뭐 알러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비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적정한 습도는 40에서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죠? 그래서 뭐 가습기를 튼다거나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때는 뭐 너무 습도가 높아. 그래서 제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같으면은 뭐 온도가 뭐 요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60%가 적정 습도고, 그러니까 실내 온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그 습도계 같은 걸 같이 두면은 우리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느냐? 액체 상태로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응결해서 액체 상태의 물로 되는 그 시점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 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점.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20도씨일 때에 17.3g이 그 1세제곱미터의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30도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온도가 30도씨가 되면은 실제로는 이만큼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화 상태에서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도에서 온도가 내려갔다 10도로, 그러면은 10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거는 9.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17.3과 10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9.4의 차이, 즉 7.9만큼이 물방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슬점 온도보다 낮아지면은 액체 상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슬이다, 안개다, 구름이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현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차이가 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 그 특정한 온도에서 담아낼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있는데 그 온도가 내려가면은 과포화 상태가 발생하고, 이 과포화된 부분이 어떤 특정한 표면에 붙어가지고 맺히는 걸 이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개는 그러한 것들이 공기방울, 액체 방울들이 이렇게 떠다닌다, 공기 중에 떠있다, 이거를 안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안개는 뭐 지상에서 한 1km 정도 그 이내를 안개라고, 그 저 위에 있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건 우리가 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한다 그러면은 밑에서 보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때요? 아니,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슬로 느낄 수도 아니, 안개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 원인은 유사한데,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크면 낮에 따뜻해지니까 그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밤이 지나면서 냉각이 되면은 지표면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그 차익만큼이 응결돼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죠. 그래서 안개가 낮과 밤의 차이가 크면은 잘 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강, 호수 또는 습지, 하여간 축축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혹은 또 식물 같은 경우에서도 증산작용으로 되죠.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기온이 높아지니까 지금 30도씨에서 약 40%의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따뜻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막 올라가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압력은 낮아지고 하니까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가거나 빼앗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팽창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외부로부터 열이 차단이 되면서 팽창한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팽창을 하는데 일을 했잖아요. 일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니까 팽창하는데 일을 쓰였으니까 에너지를 쓴 거고 이것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요. 자, 기온이 내려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그 기온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은 한 500m 정도 올라가니까 기온은 26도씨로 내려갔고 습도는 단열 팽창해가지고 부피는 커지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26도가 됐고 습도는 50% 점점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차가워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막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수분을 공기가 포함할 수가 없죠. 그죠? 수분을 포함할 수 이때 혹시 여기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작은 알갱이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응결핵을 중심으로 뭉쳐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방울이 돼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뜻해졌다 올라간다 어떻게 돼? 팽창을 한다. 팽창을 하는데 일을 썼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줄어든다. 즉 습도가 줄어든다. 계속 올라간다. 아니 습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온도 낮아진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원래 그 절대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올라간다.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이 된 습도가 100% 됐으니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수분을 포함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들이 뭐가 된다? 물방울이 된다. 이때 이제 주변에 있는 먼지라든 것들 응결핵으로 작용해서 점점 커져서 이제 공중에 물방울이 뜨게 되고 이걸 우리는 구름이라고 한다. 오른쪽에 구름과 비입자의 크기를 그려놨죠. 그죠? 보통 빗방울은 약 2m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슬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죠. 0.5mm. 안개는 0.2 정도, 구름방울은 훨씬 작게 0.0. 당연히 구름방울이 만들어지도록 했던 그 응결핵들은 훨씬 작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건 알겠어. 근데 눈이나 우박은 어떻게 생기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 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얼음 결정들이 내리는 거를 우리가 눈이다 그래요. 여러 가지 결정이 있지만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눈은 뭐예요? 육각형 눈이죠. 그죠? 우박은 뭐냐? 이제 막 올라가면서 이게 상승기로 만났다, 하강기로 만났다 하면서 얼음이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큰 놈이 떨어지는 거죠. 아주 큰 거는 우리 머리만 좀 과장이 심했나요? 막 이만한 우박도 막 떨어지기도 하죠. 그죠? 자, 구름, 눈, 우박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구름으로부터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를 보통 충돌해서 병합하는 그러한 병합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빙정 과정이라 거쳐서 만들어지는 빙정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합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보통 이제 저위도 지방에서 열대 지방 같은 데를 저위도라고 하죠. 저위도 지방에서 구름이 있는 곳의 기온이 보통 0도씨 이상이 돼버리거든요. 구름이 있는 곳의 기온이 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열대 적도라든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구름은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 크기가 커지면
즉 합쳐진다는 말이 바로 병합 과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돼서 무거워져서 이제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아래로 떨어져서 그 비가 내리는 거. 빙정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나 뭐 극지방, 고위도 지방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씨에서 0도씨 사이인 구간의 구름은 작은 물방울하고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하고 그 뭐예요 얼음 결정 그 얼음 결정을 뭐라고 하냐 그걸 빙정이라고 그래요. 얼음 결정 빙정이 뭐라고 얼음 결정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계속 달라붙어요. 여기 보면 수증기가 달라붙고 있죠. 이렇게 달라붙으면 빙정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때 떨어지는 빙정이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 녹지 않으면 눈이 되는 거죠. 눈도 뭐 너무 덩어리 커서 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박이 되는 거고요. 자, 비와 눈이 생기는 그런 까닭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동안의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모래를 따뜻하게 데피고 그다음에 물하고 둬가지고 향을 피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모래가 물보다 사실은 데우면 빨리 데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 자명하죠. 모래보다 물이 비열이 훨씬 크죠.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을 1도씨 어떤 그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드는 열량 그것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1도씨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은 굉장히 비열이 커요. 따라서 잘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투명하니까 빛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모래는 어때요? 표면만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금방 뜨겁다, 금방 식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소위 해류풍과 산고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 해풍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분다. 그래서 해풍이에요. 남동풍 하면 뭐예요? 남동 쪽에서 불어온다. 이게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이게 북서풍인 거고. 자, 태양이 장렬한 태양이 해변가에서 확 비쳤어요. 물의 비열이 어디가 크다고? 아니, 비열이 육지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크다고?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크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온도가 올라가요? 당연히 육지 쪽이 쭉 올라가겠죠. 여기는 열량이 온도 좀 올리려면 열량이 많이 들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즉 기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바다 쪽에 101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기압이 있는데 이쪽 육지 쪽에서는 어때요? 그 기압이 실제로 여기가 더 같은 라인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여기가 비열이 크니까 바다 쪽이 훨씬 느리게 식겠죠? 여기 빨리 식어버려. 여기가 육지보다 바다 쪽에 어때요? 예? 밀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즉, 여기가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육풍이 발생하죠.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낮에는 여기가 더 훨씬 뜨거워. 그러니까 차가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런데 밤에는 어때요? 아래쪽이 훨씬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해외풍과 비슷하게 산간지방에도 하루를 주기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산곡풍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밤이 되면 산비탈이 빠르게 냉각이 돼. 어디보다? 꼭대기보다. 그러니까 밀도가 빠르게 냉각이 되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은 이렇게 냉각된 공기가 여기가 주변 온도가 낮아져. 여기가 빨리 계곡이 산비탈이 빨리 냉각이 되니까 타고 내려가. 그래서 산풍이야. 산에서 불어와. 낮에는 어때? 낮에는 산 경사면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그래서 타고 올라가. 그래서 곡풍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력풍이나 산곡풍이나 그 원리는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그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 기둥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알갱이의 양이 많아. 누구보다 주변에 있는 그런 기압보다. 그래서 즉 어느 특정한 부위가 많으면 그걸 고기압, 적은 부분을 저기압 그러죠. 그래서 공기 기둥 안에 들어있는 공기 알갱이 양이 저기압보다 많아서 당연히 공기 알갱이가 많으니까 더 무겁겠죠.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압은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왜 고기압에서는 그렇게 그 공기의 알갱이가 더 많아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단열 압축과 그 다음에 단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북반구에서 저기압과 고기압의 바람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상승기로 따뜻해진 공기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로 상승기로 발생하면은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주변의 압력들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겠죠. 외부로부터 열이 빼앗기거나 받는 것도 아닌데 압축이 돼. 압축이 됨으로써 이 안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뭐가 올라가요? 그죠? 압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공기 알갱이들이 훨씬 차지하는 그 숫자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상승기류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단위 공기 기둥당 압축이 되니까 훨씬 공기 알갱이가 많아서 고기압인 거고, 저기압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팽창을 한다고 그랬어요. 단열 팽창. 그러면서 공기 알갱이들이 더 점점 띄엄띄엄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승을 하고,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죠?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류는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걸 타보면 기류가 뭐 이상이 있어서 난기류 형성될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승기류, 하강기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운동이라고, 바람이 수평운동이라고 한다면 기류는 뭐 어떤 상하운동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약간 구별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압이든 왜 그러면 날씨가 밝아지냐? 고기압에서는 이제 여기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빠져나간 공간이고 찬 공기가 계속 아래로부터 내려오죠. 그럼 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져요. 따라서 공기 중에 있던 이 구름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기온도 올라가고 건조해져서.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되겠죠. 저기압일 때는 어때요? 저기압일 때는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가 모이게 돼서 어떻게 돼요? 구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나 눈 뭐 이런 것들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혹은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강을 했느냐 상승을 했느냐, 하강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구름이 흩어진다.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팽창하면서 구름이라든가 공기방울들이 만들어지면서 구름이나 눈, 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얘기해요. 여기 여름에는 보통 남동계절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여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죠. 큰 태평양이 있다 그러면은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빨리 가열이 되니까 육지에는 저기압,
바다 쪽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밀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많이 불고 겨울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죠. 그죠?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이 돼요. 그래서 육지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저기압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겠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덮여지고 그 다음에 더 빨리 냉각되느냐, 따뜻해지고 냉각되느냐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공기덩어리, 우리 공기덩어리,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덩어리란 뜻이에요. 공기덩어리. 대표적인 공기덩어리를 그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우리나라 날씨를 지배하는 기단이, 대표적인 기단이 바로 대륙성 한대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이 기단의 발원지가 시베리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졌겠죠. 겨울하면 특징이 뭐야? 한냉 건조죠.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나 혹은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에 여기 정도에 있는 여기 중국의 여기에 이제 양쯔강 있잖아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양쯔강 이남 지역 평야에서 발생하는 대륙성 열대 기단인 이 양쯔강 기단은 대륙성이니까 아무래도 건조하겠죠. 그 매우 건조해서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쯔강 지역은 기단 형성에 적합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양쯔강 기단을 기단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시베리아 기단, 이 시베리아 기단에서 변질되어 떨어져 나온 그냥 하나의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렇게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책들 보면 자료들을 보면 여기 정도에 이제 양쯔강 기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봄이 지났어요. 그다음 초여름에는 이쪽에 있는 오츠크의 기단. 추운 지방이죠. 근데 바다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한냉하지만 습기가 많은 한냉 다습한 이런 것을 초여름이 여기가 이제 약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 북태평양 기단과 적도 기단이 고온 다습한 둘 다 고온 다습하겠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대체로 그 여름철 북태평양 이 기단의 고기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북상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뭐 적도기단도 여기 적도기단도 그 주로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특히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이 부근에서 만들어진 적도 부근에서 만든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태풍의 북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장마전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오츠크의 기단이나 대륙 이쪽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한냉하고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따뜻하고 습도가 높죠.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게 돼서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장마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